네, 300만 원이요? 네, 일단 검사 비용까지 해서 가결제로 300만 원입니다. 서진은 일단 아픈 사람부터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자신은 젊으니깐 나중에 어떻게든 버티면 된다 생각했다. 윤서진의 하루는 언제나 비슷합니다. 아침 9시에 온정분식 문을 열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앞치마를 벗죠. 28살 전문대를 졸업한 지 벌써 6년째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력서를 넣었는지 이제는 세어볼 생각도 없습니다.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지고 결국 분식집 알바로 정착한 지도 3년이 넘었습니다. 월급은 130만 원 남짓. 여기서 월세 45만 원을 내고 나면 어머니, 윤영숙의 요양병원비 일부와 아버지가 남긴 빚을 조금씩 갚는 것만으로도 숨이 찹니다.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을 기어요. 오늘도 휴대폰 앱으로 확인한 잔액은 23,400원. 내일 출근 버스비와 점심으로 먹을 삼각김밥 값을 계산하면 딱 모자랄 듯 말 듯한 숫자입니다. 저녁 10시 서진은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설거지를 마치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허리가 뻐근하고 발바닥이 욱신거립니다. 하루 12시간을 서서 일하면 몸이 이렇게 되죠. 그래도 참아야 합니다. 이 일자리마저 잃으면 정말 막막해지니까요. 서진아. 사장 남기호가 계산대 뒤에서 불렀습니다. 40대 중반의 남기호는 늘 매출에 예민합니다. 요즘 동네에 프랜차이즈 분식집이 생기면서 손님이 줄었거든요. 이번 달 매출 더 떨어지면 오전 타임은 잘라야겠다. 알아서 긴장해. 툭 던지듯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사장님. 하지만 속으로는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오전 타임이 잘리면 하루 4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월급이 거의 반토막 나죠. 월세도 못 내게 됩니다. 어머니 병원비는 또 어떻게 하고요? 힘들지? 그래도 요즘 취업 안 되니까 여기라도 있는 게 어디야. 남기호는 마치 위로하듯 말했지만 서진은 그 안에 담긴 계산을 압니다. 내가 나갈 곳이 없으니까 조금 박하게 대해도 참겠지. 그런 계산이죠. 먼저 들어가 보세요, 사장님. 제가 문 잠그고 갈게요. 그래, 수고해. 남기호가 나가고 가게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혼자 남은 서진은 잠시 의자에 앉아 발목을 주물렀습니다. 양말을 벗으니 발 뒤꿈치가 까져 있습니다. 싸구려 운동화를 신고 하루 종일 서 있으면 늘 이래요.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는 차갑고 굵습니다. 서진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날씨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비 예보가 떠 있습니다. 우산은 지난주에 부러졌고 새로 살 돈은 아깝습니다. 편의점에서 김밥이나 하나 사가자. 서진은 가게 문을 잠그고 골목으로 나섰습니다. 비를 맞으며 걷는 게 익숙합니다. 어차피 집까지 10분이면 되니까요. 편의점에 들러 1,0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를 집었습니다. 계산하고 나오니 잔액은 더 줄었습니다. 비는 점점 세차게 쏟아집니다. 서진은 김밥 비닐을 뜯으며 골목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밥알을 씹으면서도 이게 저녁이라는 사실이 슬프지 않은 척합니다. 익숙해지면 괜찮아지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죠. 그때였습니다. 골목 어귀, 가로등 불빛 아래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취객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이 동네엔 밤마다 술 취한 사람들이 골목에 주저앉곤 하니까요. 그냥 지나치려다가 발이 멈췄습니다. 쓰러진 사람은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죠. 단정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가죽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목에 두른 스카프도 비싸 보입니다. 술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때 반대편에서 정장 입은 직장인 2명이 걸어오다가 쓰러진 여자를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또 술 취했나 보네. 요즘 노숙자도 옷 좋은 거 입더라. 그들은 그렇게 말하며 지나갔습니다. 서진의 발도 함께 움직이려 했습니다. 남의 일에 끼어들면 귀찮아지니까요. 하지만 여자의 얼굴이 보이는 순간 서진은 그대로 굳었습니다.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술에 취한 게 아니었습니다.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저기요, 들리세요? 서진은 무릎을 꿇고 여자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손목을 잡아보니 맥박은 희미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살아는 있지만 위험한 상태였죠.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습니다. 네, 119 구급 상황실입니다. 저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숨은 쉬는데 깨어나질 않아요. 위치가 어디신가요? 서진은 골목 이름과 건물 번호를 설명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서진도 여자도 흠뻑 젖어갔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하기까지 약 10분. 그동안 서진은 여자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후드티를 벗어 여자의 상체를 덮어주고 쓰러지지 않게 받쳐주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대원들이 들것을 가지고 와서 여자를 옮겼습니다. 보호자세요? 아니요, 길 가다가 발견해서요. 그럼 저희가 모셔가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구급차가 떠나려는 순간 서진은 뛰어 올라탔습니다. 대원이 놀라 물었습니다. 왜 타세요? 저 혹시 보호자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응급처치는 하지만 추가 검사는 보호자 동의나 선결제가 필요합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같이 갈게요. 병원 응급실은 환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의사가 와서 여자를 진찰했습니다. 서진은 대기실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젖은 옷 때문에 몸이 떨렸지만 그것보다 불안이 더 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간호사가 서진을 불렀습니다. 보호자세요? 아니요. 그냥 길에서 발견해서 모시고 왔어요. 그러시면 곤란한데요. 기본 검사비 10만 원 선결제 안 되면 추가 검사 못 들어갑니다. 10만 원. 서진의 통장에는 23,400원밖에 없습니다. 카드도 한도를 이미 넘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가진 건 2만 원밖에 없어요. 서진은 지갑을 열어 마지막 현금을 꺼냈습니다. 주름진 10,000원짜리 2장. 이게 전부였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우선 검사부터 해주세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서진의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기본 검사만 들어가겠습니다. 빨리 보호자 찾아보세요. 서진은 2만 원을 냈습니다. 이제 통장에는 3,400원만 남았습니다. 내일 출근 버스비도 없습니다. 점심도 굶어야 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니, 후회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여자는 병상에 누워 수액을 맞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곁에 놓인 의자에 앉아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계속 내렸고 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고 있지? 서진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일 다시 만날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 돈까지 털어놓고 밤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까요?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서진이 초등학생이었을 때 엄마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어느 겨울밤
편의점 앞에 노숙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컵라면과 핫팩을 사서 그에게 건넸습니다. 엄마, 왜 그래? 우리도 돈 없잖아. 어린 서진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서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포기하는 순간 세상이 진짜 무서워지는 거야. 우린 그러지 말자. 그 말이 서진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힘들어도 가난해도 사람을 외면하지 말자고요. 새벽 2시쯤 여자가 살짝 눈을 떴습니다. 초점은 흐릿했지만 서진의 손을 잡은 채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입모양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버리면 안 돼요. 서진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말이 엄마의 말과 겹쳐졌으니까요. 여자는 다시 눈을 감았고 서진은 침대 옆 테이블에서 메모지를 찾았습니다.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꼭 괜찮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진 건 별로 없지만 사람 손 한번 잡아드리는 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윤서진. 연락처는 적지 않았습니다. 뭔가 바란다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이 사람에게 손을 내민 것뿐이니까요. 새벽 5시 서진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걸어서 집까지 가야 했습니다. 버스비가 없으니까요. 1시간을 걸어 도착한 집은 좁고 추웠습니다. 서진은 침대에 쓰러져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이 아팠고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습니다. 나라도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 생각이 서진을 잠들게 했습니다. 잠은 2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알람이 울렸을 때 서진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퉁퉁 부었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어제 입었던 옷 그대로 다시 입었습니다. 빨래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집에서 온정분식까지는 걸어서 40분 거리입니다. 버스비 1,500원이 없어서 오늘도 걸어야 했습니다. 가방에는 물 한 병만 넣었습니다. 점심도 굶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침 8시 50분 서진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손님이 오기 전이라 조용합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김밥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칼질을 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배가 고파서인지 피곤해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언니, 오전 9시 동료 오하나가 들어왔습니다. 26살의 하나는 말이 많고 호기심도 많은 타입입니다. 뭔가 신기한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죠. 윤서진 언니, 어제 응급실 갔다며? 서진은 손을 멈추고 하나를 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 고등학교 친구가 그 병원 간호사거든. 완전 소문났어. 모르는 아줌마 병원비 대신 냈다며? 진짜야? 하나의 목소리는 크고 명랑했습니다. 서진은 당황스러웠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응, 그냥 상황이 급해서. 헐, 대박.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 언니 완전 착하긴 한데 솔직히 좀 호구 아니야? 하나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이 서진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호구. 생각 없이 사는 사람. 남한테 이용당하는 사람. 그런 뜻이겠죠. 나 같으면 절대 안 해. 우리도 돈 없잖아. 언니 월세도 밀렸다며? 하나의 말에 서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다시 칼을 들고 당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1시쯤 막내 알바생 박지민도 출근했습니다. 22살의 지민은 대학생입니다. 집이 부유한 편이라 알바를 하는 이유는 용돈을 더 벌기 위해서입니다. 서진과는 사는 세계가 다릅니다. 언니, 진짜 어제 병원비 냈어요? 미쳤어요.
그 돈이면 언니는 이틀은 버티는 돈인데 지민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미쳤다고요. 서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 순간엔 그게 맞는 것 같았어. 에이, 세상 호구네. 요즘 사람들 다 계산하면서 사는데 언니만 혼자 드라마 주인공인 줄 알아? 하나와 지민은 킥킥대며 웃었습니다. 아기는 없었을 겁니다. 그냥 신기하고 우스운 일처럼 여겼겠죠. 하지만 서진에게는 그 웃음소리가 비웃음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정말 호구인가?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쯤 사장 남기호가 서진을 불렀습니다. 사무실이라고 하기엔 좁은 창고 겸용 공간이었습니다. 서진아, 앉아봐. 남기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서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음씨 착한 건 알겠는데 말이야. 우리 가게 이름이 괜히 오르내리면 곤란해. 네. 요즘 사람들 예민하잖아. SNS에 이상한 소문 돌면 끝이야. 온정분식 알바생이 재벌 노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면 우리 가게 망하는 거야. 서진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재벌을 노린다고요? 그냥 쓰러진 사람을 도와준 것뿐인데요. 사장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쓰러져 있어서. 알아. 내가 나쁜 마음으로 한 건 아니지. 근데 세상이 그렇게 안 봐줘. 요즘은 착한 척 하면서 뭔가 노리는 사람들 많잖아. 조심해야 해. 남기호는 걱정하는 척 했지만 사실은 가게 이미지만 걱정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오전 타임 자른다고 협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서진을 걱정할 리 없으니까요. 네, 조심할게요. 서진은 그렇게 대답하고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선한 행동을 했는데 왜 이렇게 변명하듯 작아져야 하는 걸까요? 오후 3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 병원에서 연락하는 건가 싶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윤서진 씨죠? 저 집주인이에요.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까지 월세 안 들어오면 진짜 짐 빼놓을 거예요. 2달 밀린 거 아시죠? 나도 더는 못 봐줘요. 다른 세입자 구해야 하니까 금요일까지 입금 안 되면 끝이에요. 금요일.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사흘 남았습니다. 이틀치 월세 90만 원을 사흘 안에 마련해야 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이미 2달이나 기다렸잖아요. 더 이상은 안 돼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진은 휴대폰을 쥔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습니다. 90만 원. 통장에는 3,400원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 월급날까지는 아직 열흘이나 남았습니다. 친구에게 빌릴 수도 없습니다. 다들 자기 생활하기도 바쁘니까요. 친척도 없습니다. 아버지 빚 때문에 다들 연락을 끊었거든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눈이 빨개지고 그러면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손님들이 이상하게 볼 테고 사장이 뭐라고 할 겁니다. 서진은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28살인데 30 중반처럼 보입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입가는 처져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더 일해야 할까요? 이미 하루 12시간을 일하고 있는데 더 어디서 일을 구할까요? 밤에 편의점 알바라도 할까요? 그럼 잠은 언제 자나요?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끓이고 손님을 받았습니다. 웃으며 맛있게 드세요 말하고 계산을 받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로봇처럼 움직였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저녁 8시 손님이 뜸해지는 시간입니다. 서진은 잠깐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는 사장 옆에 섰습니다. 서진은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바람이라도 쐬고 싶었습니다. 힘들어 보이네. 남기호가 말했습니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말이야, 요즘 장사가 안 돼서 다음 달부터 오전 타임 빼야 할 것 같아. 미안한데 오후만 나와줄래? 서진은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하늘은 늘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빼달라고 할까요? 그럼 아예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릅니다. 미안해. 나도 먹고 살아야 해서. 남기호는 그렇게 말하고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혼자 남아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그 여자가 쓰러져 있던 자리가 보였습니다. 빗물 자국은 이미 말라 있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돈이면 월세 일부라도 낼 수 있었을 텐데요. 아니면 며칠이라도 버틸 수 있었을 텐데요. 왜 모르는 사람한테 써버렸을까요?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포기하는 순간 세상이 진짜 무서워지는 거야. 우린 그러지 말자. 하지만 현실은 그 말을 지키기엔 너무 가혹했습니다. 착하게 살았더니 호구가 됐습니다. 남을 도왔더니 내 삶이 무너졌습니다. 월세는 밀렸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통장은 텅 비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서진은 속으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밤 10시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진은 편의점 앞을 지나쳤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살 수 없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3,400원은 내일 출근 버스비로 아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전기장판만 켜고 불은 끄고 누웠습니다. 전기세도 아껴야 하니까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동료들은 호구래요. 사장은 조심하래요. 집주인은 당장 월세를 내래요. 모두가 서진을 다그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밤 그냥 지나쳤다면? 그 여자가 혼자 골목에서 죽었다면? 그 죄책감을 안고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야.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서진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착하게 사는 게 정말 옳은 걸까요? 세상은 착한 사람을 호구로 만들고 이용하고 버리는 것 같은데요. 핸드폰 알람을 맞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출근해야 합니다. 내일도 웃으며 김밥을 말아야 합니다. 내일도 참고 견디고 살아야 합니다. 잠들기 직전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서진의 삶은 더 나빠졌습니다. 오전 타임이 잘리면서 월급은 7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월세 90만 원은 고사하고 한 달치조차 낼 수 없는 금액입니다. 집주인은 매일 전화를 걸어 독촉했고 서진은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비가 석 달째 밀렸으니 이번 달 안에 정리하지 않으면 퇴원 조치를 하겠다고요. 엄마를 어디로 모셔야 할까요? 집에 모실 수도 없습니다. 좁은 원룸에 간병시설도 없고 서진은 하루 종일 일터에 있으니까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빚은 늘어나고 수입은 줄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서울을 떠날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가면 월세가 싸니까요.
하지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서울에서도 취업이 안 되는데 지방은 더 어렵지 않을까요? 목요일 오후 온정 분식은 한가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뜸한 시간대입니다. 창가 테이블에 중년 남자 둘이 앉아 국밥을 먹고 있었고 구석에는 대학생 한 명이 김밥을 먹으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카운터에서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자꾸 이렇게 멍 때리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생각을 하면 불안해지니까 차라리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게 나았습니다. 언니, 오하나가 창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커서 손님들이 다들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거 봐. 저거 뭐야? 영화 찍는 거야? 서진도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차들이었습니다.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였습니다. 헐, 벤츠잖아. S클래스. 하나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서진도 알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재벌들이 타고 다니는 고급차라고요. 검정 벤츠 S클래스가 3대 줄지어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골목이 꽉 찰 정도였습니다. 옆 슈퍼마켓 사장님도 나와서 구경하고 맞은편 부동산 직원들도 창문을 열고 내다봤습니다. 차들이 온정 분식 앞에 멈춰 섰습니다. 첫 번째 차의 뒷문이 열렸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회색 코트를 걸친 남자가 내렸습니다. 3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자세가 꼿꼿했습니다.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몸에서 풍기는 아우라가 남달랐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분식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도 밥 먹던 것을 멈추고 그를 쳐다봤습니다. 서진은 카운터 뒤에서 긴장한 채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혹시 사장님이 무슨 문제를 일으킨 걸까요? 남자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낡은 테이블, 오래된 메뉴판, 때 묻은 벽지. 그의 눈빛에는 평가하는 듯한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서진에게 멈췄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 윤서진 씨 계십니까?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정중하지만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당황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알까요? 혹시 빚 때문에 온 걸까요? 아니면 무슨 사기일까요? 제가 윤서진입니다만. 아,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갑자기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정확하고 깔끔한 인사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해운그룹 비서실 박도훈 팀장입니다. 해운그룹. 그 이름이 가게 안을 울렸습니다. 손님 둘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입을 벌린 채 서진을 쳐다봤습니다. 해운그룹이라면 전국의 대형마트와 병원, 건설사를 가진 재벌 그룹입니다.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 이름이죠. 저희 회장님 부인께서 윤서진 씨를 찾고 계십니다. 박도훈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서진은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회장 부인이 왜 자기를 찾는다는 걸까요? 일주일 전 밤 10시경 이 근처 골목에서 쓰러진 중년 여성을 도와주신 분이 맞으시죠? 서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여자, 비 오던 밤 골목에 쓰러져 있던 여자, 마지막 2만 원을 병원비로 낸 그 사람. 그분이 누구신데요? 해운그룹 강석진 회장의 부인이자 해운나눔재단 이사장이신 장미령 여사님이십니다. 박도훈은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깔끔한 흰색 명함에 금색 글씨로 해운그룹 비서실 박도훈 팀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사님께서 윤서진 씨를 꼭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병원으로 모시러 왔습니다. 서진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벌 그룹 회장 부인. 그게 바로 그날 밤 쓰러져 있던 사람이었다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평범한 중년 여성처럼 보였는데요. 저 잠깐만요. 제가 정리 좀 하고. 그때 사무실에서 남기호가 뛰어나왔습니다. 밖에서 소동이 벌어지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얼굴에는 흥분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해운그룹 비서실이라니. 남기호는 과장되게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박도훈은 정중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우리 서진이가 원래 이렇게 착합니다. 저희 가게 최고 직원이에요. 성실하고 친절하고 손님들도 다 좋아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조심해라며 경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게 이름 오르내리면 곤란하다고 했던 사람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빛에는 계산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혹시 재단에서 단체 주문 같은 거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김밥도 맛있고 도시락도 잘 만들어요. 위생도 철저하게 관리하고요. 남기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박도훈은 듣고 있는 척했지만 관심은 없어 보였습니다. 윤서진 씨, 준비되셨으면 출발하시죠. 여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진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제가 잠깐 다녀와도 될까요? 당연하지. 당연하고 말고. 천천히 다녀와. 오늘은 내가 다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남기호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 다음 달부터 오전 타임 자르겠다고 했던 그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서진은 가방을 들고 박도훈을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골목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슈퍼 사장님, 부동산 직원들, 지나가던 동네 주민들 모두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차의 뒷문이 열렸습니다. 박도훈이 말했습니다. 타시죠. 서진은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생전 처음 타보는 고급차였습니다. 가죽 시트는 부드러웠고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밖에 소음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도훈이 조수석에 탔고 운전기사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온정분식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나가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고 있었고 남기호는 여전히 밖에 서서 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진을 호구라고 놀리던 동료, 가게 이미지 걱정한다며 경고하던 사장, 그들의 얼굴이 지금은 부러움과 질투로 가득했습니다. 이게 현실이야.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힘 있는 쪽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일주일 전엔 서진을 무시했지만 재벌 그룹차가 오자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씁쓸했습니다. 차는 강남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서진은 시트에 몸을 기댔습니다. 너무 편해서 오히려 어색했습니다. 평소에는 버스를 타거나 걸어 다니는데 이렇게 조용하고 부드러운 차는 처음이었습니다.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박도훈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습니다. 여사님께서 윤서진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계십니다. 그날 밤 일이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분은 괜찮으세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행히 회복하셨습니다. 윤서진 씨 덕분입니다. 서진은 안도했습니다. 그래도 살았다니 다행이구나. 그 2만 원이 헛되지 않았구나. 차는 30분쯤 달려 큰 병원 앞에 멈췄습니다. 해운의료재단 중앙병원. 높은 건물에 유리창이 반짝였습니다. 입구에는 보안 요원들이 서 있었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박도훈이 앞장섰습니다. 서진은 그를 따라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천장은 높았습니다. 일반 병원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특별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VIP 병동이라는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일반 병원처럼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도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박도훈이 한 병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노크를 하고 안에서 들어오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병실 안 소파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비를 맞으며 쓰러져 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단정한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 넘겼고 진주 귀걸이가 빛났습니다. 장미령은 서진을 보자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윤서진 씨 맞죠? 저를 살려줘서 정말 고마워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고요? 장미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모르는 사람을 위해 마지막 돈까지 내놓는 게 당연한가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윤서진 씨.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호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생각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은 자기를 특별하다고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우리 천천히 얘기해요. 장미령은 서진을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박도훈은 조용히 나갔습니다. 둘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정말 고마웠어요. 사실 저는 세상을 포기하려던 참이었어요. 장미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손을 잡아줬죠. 그 따뜻한 손, 밤새 곁에 있어줬죠. 그게 저를 다시 살게 만들었어요. 서진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기가 한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큰 의미였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윤서진 씨, 앞으로 우리 자주 만나요. 제가 당신에게 꼭 보답하고 싶어요. 장미령은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서진은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세상이 호구라고 놀려도 자기 안의 선함만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그날 이후 서진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장미령이 가끔 연락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문자였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같은 가벼운 안부였죠. 서진은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고민하다가 네, 좋네요 라고만 답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서진 씨, 시간 되면 차 한잔 할래요?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가볍게요. 서진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미령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처음으로 누군가 자기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첫 만남은 병원 근처 작은 카페였습니다. 조용하고 깔끔한 곳이었습니다. 장미령은 정장 대신 편안한 니트를 입고 나왔습니다. 화장도 연하게 했습니다. 서진은 자기가 입고 온 낡은 코트가 부끄러웠지만 장미령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떠세요? 장미령이 물었습니다. 서진은 이미 엄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신다고요. 그냥 그대로예요. 요즘은 자주 못 찾아뵙고 있어요.
힘들겠어요. 젊은 나이에 혼자 다 감당하려니. 장미령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은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빚을 남기고 떠난 일 전문대를 졸업했지만 취업이 안 되는 일, 분식집에서 3년째 일하고 있다는 것. 월세가 밀려서 쫓겨날 뻔한 일까지요. 장미령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거나 충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습니다. 그게 서진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병원 정원이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장미령은 벤치에 앉아 서진에게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쉬운 삶을 산 건 아니에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외로웠어요. 남편은 바쁘고 아들은 일만 하고 저는 그냥 집에 있는 사람이었죠. 장미령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진은 놀랐습니다. 재벌 그룹 회장 부인도 외로움을 느끼는구나.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구나. 그날 밤 저는 정말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심장 수술을 받고 나서 자꾸 죽음을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밤마다 산책을 나갔어요. 그러다 쓰러진 거죠. 많이 무서우셨겠어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 무서웠던 건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었어요. 혼자 골목에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서진은 장미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서진이 위로하는 차례였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있잖아요. 장미령은 미소 지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고마워요, 서진 씨. 당신 같은 사람이 곁에 있어서. 그렇게 둘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습니다.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거나 그냥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진에게는 처음으로 생긴 어른 친구였습니다. 일주일 후 장미령이 전화를 했습니다. 서진 씨,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재단 후원 행사가 있어요. 와서 구경할래요? 저 같은 사람이 가도 되나요? 당연하죠. 격식 없는 자리예요. 그냥 와서 분위기만 느껴봐요. 제가 서진 씨 보고 싶기도 하고요. 서진은 고민했습니다. 재단 행사라니 뭘 입고 가야 할까요? 옷장을 뒤져봤지만 마땅한 게 없었습니다. 결국 백화점 세일 코너에서 산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치마를 꺼냈습니다. 몇 년 전 면접 볼 때 샀던 옷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행사는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서진은 입구에서부터 주눅이 들었습니다. 입구에 선 사람들은 모두 정장이나 드레스 차림이었습니다. 여자들은 브랜드 핸드백을 들고 남자들은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블라우스는 소매가 약간 해졌고 치마는 낡아서 광택이 없었습니다. 구두도 굽이 달아 있었습니다. 한눈에 초라해 보였습니다. 역시 내가 올 곳이 아니야. 뒤돌아 나가려는 순간 장미령이 나타났습니다. 우아한 베이지색 드레스를 입고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고 화장도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서진 씨, 왔구나. 기다렸어요. 장미령은 서진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회장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테이블마다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개할게요. 이분이 그날 저를 도와준 윤서진 씨예요. 장미령은 여러 사람에게 서진을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호기심과 거리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런 애가 어떻게 여기에? 하는 시선이었습니다.
서진은 불편했지만 참았습니다.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분식집에서도 늘 웃으며 손님을 맞았으니까요. 그때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화려한 에메랄드색 드레스를 입고 짙은 화장을 했습니다. 머리는 웨이브를 넣어 어깨까지 내려왔고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빛났습니다. 어머, 여사님.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여자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 세아 씨. 소개할게요. 이분이 윤서진 씨예요. 그날 저를 도와준 친구예요. 안녕하세요. 정세아예요. 정세아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진은 악수를 했습니다. 세아의 손은 부드럽고 차가웠습니다. 손톱은 완벽하게 다듬어져 있었고 매니큐어가 발라져 있었습니다. 여사님이랑 많이 친하신가 봐요?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알게 됐어요. 우연히요? 어떻게요? 세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진은 불편했지만 대답했습니다. 길에서 쓰러지신 걸 도와드렸어요. 아, 그 일. 뉴스에도 나왔죠.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무슨 일 하세요? 분식집에서 일해요. 어머, 사장님이세요? 아니요, 직원이요. 알바. 순간 세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썹이 살짝 올라갔고 입꼬리가 미세하게 내려갔습니다. 경멸이었습니다. 아주 짧았지만 서진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 그런 기사 많잖아요. 재벌가 근처에서 얼쩡거리면서 한방 노리는 사람들. 조심해야죠, 그쵸? 세아는 장미령을 보며 말했지만 시선은 서진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서진은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말대꾸하면 더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세아 씨,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서진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장미령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세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서진 씨를 두고 한 말은 아니고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서진을 겨냥한 말이었다는 걸요. 저녁 식사 시간, 서진은 장미령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세아도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더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키 크고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도윤아, 늦었네. 여기 앉아. 장미령이 반갑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회의가 길어져서요. 괜찮아. 여기 윤서진 씨예요. 그날 나를 도와준 친구. 서진 씨, 이쪽은 내 아들 강도윤이에요. 안녕하세요. 서진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도윤은 정중하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머니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직 웃는 어머니를 볼 수 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낮았습니다. 예의 바른 말투였지만 어딘가 거리를 두는 느낌이었습니다. 눈빛에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코스 요리였습니다. 서진은 포크와 나이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헷갈렸습니다. 옆 사람들을 슬쩍 보며 따라했습니다. 음식은 맛있었지만 긴장해서 제대로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윤 씨는 혹시 여사님께 뭐 도움 받으신 거 있으세요? 세아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네. 돈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뭔가 주고받는 게 있잖아요.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정말요? 그럼 뭘 바라시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세아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말은 독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세아 씨, 그만해요. 도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정말 영리하잖아요. 좋은 기회 놓치지 않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니까요. 장미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그 침묵이 가장 아팠습니다. 장미령조차 자기를 믿지 못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걸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거울 너머로 다른 여자들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고치고 립스틱을 덧바르고 향수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서진만 초라한 블라우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역시 난 여기 사람이 아니야.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가난하면 의심받는구나. 선의도 믿어지지 않는구나. 결국 돈과 지위가 없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구나. 한참 후에 연회장으로 돌아왔을 때 테이블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장미령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도윤은 무표정했습니다. 세아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서진은 조용히 나왔습니다. 장미령이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진은 슬쩍 피했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기와는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나는 결국 분식집 알바일 뿐이야.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행사가 끝난 다음 날부터 장미령의 연락이 줄었습니다. 문자는 여전히 왔지만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잘 지내시죠? 날씨가 쌀쌀해졌네요. 형식적인 인사말 뿐이었습니다. 서진은 답장을 보냈지만 장미령의 답은 늦어졌습니다. 때로는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요. 세아의 말이 장미령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걸요. 재벌가 근처에서 한방 노리는 사람들. 그 말이 장미령의 마음속에 씨앗을 심은 겁니다. 의심의 씨앗을요. 사흘 후 장미령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밤 9시쯤이었습니다. 서진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종일 일하고 돌아와 씻지도 못한 채 쓰러져 있었거든요. 서진 씨, 자고 있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미안해요. 늦은 시간에 전화해서.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서진 씨, 우리 집 일이 좀 복잡해요. 요즘 여러 가지로 신경 쓸 일이 많아서요. 네, 그러시겠어요. 서진 씨도 본인 삶 챙겨야죠. 우리 쪽 일에 너무 엮이지 않는 게 서로를 위해 좋을 것 같아요. 서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중한 말투였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안해요, 서진 씨. 나도 처지가 있어서요. 이해해 줄 거죠? 네, 이해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언젠가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니까요. 역시 나 같은 사람은 그쪽 세계에 어울리지 않아. 다음 날 오후 온정분식에서 남기호가 서진을 불렀습니다. 사무실 아닌 창고 구석에서였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서진아, 앉아봐. 서진은 상자 위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았습니다.
요즘 손님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아. 내가 재벌이랑 친하다는 거. 그냥 잠깐 알았던 사이예요. 알아. 근데 말이야. 동네 가게는 조용해야 하는 거 알지? 괜히 화제가 되면 안 좋아. 이상한 소문도 생기고 시기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남기호는 말을 돌렸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미안한데 이번 달까지만 나오자. 나도 여러모로 부담스러워서. 네. 서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화가 났지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일주일 전 검은 벤츠가 왔을 때 사장은 신이 나서 재단 단체 주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아무 연락도 없자 태도가 바뀐 겁니다. 쓸모 없어진 직원은 이제 부담스러운 존재가 됐습니다. 너도 이해하지? 나도 먹고 살아야 해서. 이달 말까지는 월급 다 줄 테니까 다른 데 알아봐. 알겠습니다. 서진은 일어나 나왔습니다. 동료 하나와 지민이 힐끗 쳐다봤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다들 눈치챘을 겁니다. 서진이 잘릴 거라는 걸요.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진은 편의점 앞을 지나쳤습니다. 구인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야간 알바 구함. 시급 9,500원. 예전 같으면 바로 지원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기운도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전기장판을 켜고 누웠습니다. 휴대폰으로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12만 3천 원. 이번 달 월급이 들어오면 45만 원 정도 될 겁니다. 하지만 밀린 월세 90만 원도 못 냅니다. 이제 어떡하지?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습니다. 친구에게 빌릴 수도 없습니다. 다들 자기 생활하기 바쁘니까요. 친척은 더욱 없습니다. 아버지 빚 때문에 다들 연락을 끊었으니까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서울을 떠나기로요. 지방으로 내려가면 월세가 쌉니다. 20만 원대 원룸도 있습니다. 일자리는 적겠지만 편의점이나 식당 같은 곳에서라도 일할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이 도시에서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서진은 짐을 쌌습니다. 가진 게 별로 없어서 금방 끝났습니다. 옷 몇 벌, 낡은 노트북, 엄마와 찍은 사진 몇 장, 캐리어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오후 남부시외 버스터미널로 갔습니다. 고향 근처 소도시로 가는 버스표를 샀습니다. 오후 5시 출발. 요금은 2만 8천 원이었습니다. 대합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짐을 든 여행객들, 고향에 내려가는 직장인들, 가족을 마중 나온 사람들, 모두 어딘가로 가고 누군가를 만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진은 손에 쥔 버스표를 내려다봤습니다. 얇은 종이 한 장. 이게 서진의 미래였습니다. 서울을 떠나 낯선 도시로 가는 티켓. 다시 시작하는 기회일 수도 있고 도망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는 차갑고 쓸쓸했습니다. 버스들이 빗물을 튀기며 들어오고 나갔습니다. 사람들을 싣고 사람들을 내리고 또 떠났습니다. 서진은 어릴 적을 떠올렸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겨울이었습니다. 엄마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던 때였죠. 어느 추운 밤 편의점 앞에 노숙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컵라면과 핫팩을 사서 그에게 건넸습니다. 엄마, 왜 저 아저씨 도와줘? 우리도 돈 없는데. 어린 서진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포기하는 순간 세상이 진짜 무서워지는 거야. 우린 그러지 말자. 그 말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쓰러진 여자를 도왔습니다. 마지막 2만 원을 내놓았습니다. 밤새 손을 잡아줬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무엇이었나요? 호구라는 비웃음, 재벌 노리는 여자라는 의심, 해고 통보, 외면, 거리두기. 서진은 버스표를 구기듯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게 뒀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을 도운 게 잘못인가요? 선의를 베푼 게 어리석은 건가요? 착하게 사는 게 정말 호구인가요? 엄마, 나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였어. 같은 시각 병실에서 장미령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세아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재벌가 근처에서 한방 노리는 사람들. 그 말 때문에 서진을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한 걸까? 장미령은 일어나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자 박도훈이 가져온 USB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골목 CCTV 영상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받았지만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밤 10시, 비 오는 골목. 화면은 흑백이고 화질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후드를 눌러 쓴 채 걸어왔습니다. 작은 체구였습니다. 서진이었습니다. 편의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무언가를 씹고 있었습니다. 그때 쓰러진 장미령을 발견했습니다. 서진이 멈췄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지나가려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택시를 세우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두 대가 지나갔습니다. 세 대가 지나갔습니다. 모두 서지 않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서진은 계속 손을 들었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9를 눌렀습니다. 화면으로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쓰러졌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서진은 장미령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후드티를 벗어 덮어줬습니다. 비를 다 맞으면서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웠을 겁니다. 무서웠을 겁니다. 하지만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장미령은 화면을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까 도왔을 뿐이었습니다. 장미령은 서랍을 다시 뒤졌습니다. 그날 병원 침대 밑에서 발견됐던 구겨진 메모. 박도훈이 보관하고 있던 것을 가져왔었습니다. 꼭 괜찮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진 건 별로 없지만 사람 손 한번 잡아드리는 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윤서진. 연락처도 없었습니다. 이름도 제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바라는 게 없었습니다. 정말로요. 내가 뭘 한 거야. 장미령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세아의 말에 흔들렸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거리를 뒀습니다. 착한 아이를, 진짜 선의를 가진 아이를 버렸습니다. 같은 시각 강도인은 온정분식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진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손님이 몇 명 있었고 카운터에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서진이 아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 윤서진 씨 계신가요? 아, 서진 언니요? 그만뒀어요. 며칠 전에. 그만뒀다고요? 네, 사장님이 자르셨어요. 괜히 소문나서 곤란하다고.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자기 때문이었습니다. 검은 차가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진 언니 진짜 좋은 사람이었어요.
옆에서 지민이 말했습니다. 제일 열심히 일했어요. 엄마 병원비 보낸다고 점심도 김밥 끝쪽만 먹고요. 월세도 밀렸는데 그날 밤엔 마지막 돈 다 쓰셨대요. 도윤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아의 말을 믿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어머니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정말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을 도왔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도훈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장미령과 도윤이 함께 있는 자리였습니다. 정세아 씨가 몰래 언론사에 접촉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가난한 분식집 알바와 재벌 2세 스캔들 기사를 흘리려 했습니다. 뭐라고요? 장미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행히 기사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윤서진 씨를 공격하려 한 겁니다. 장미령은 분노와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세아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 악의적인 말을요. 그리고 정말 착한 아이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당장 윤서진 씨가 어디 있는지 알아봐요. 박도훈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30분 후 전화가 왔습니다. 윤서진 씨가 남부시외 버스터미널에 있습니다. 오후 5시 고양행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몇 시죠? 오후 4시 40분입니다. 당장 가요. 서둘러요. 장미령과 도윤은 급히 움직였습니다. 검정 S클래스 세대가 다시 줄지어 달렸습니다. 이번에는 서진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터미널 대합실, 서진은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버스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더 이상 사람 믿는 게 무서워. 서진은 여전히 대합실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계속 내렸고 버스들이 하나씩 떠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4시 50분이었습니다. 10분 후면 자기 버스가 출발합니다. 10분 후면 서울을 떠나는 겁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손에 쥔 버스표는 땀에 젖어 축축했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펴려다가 다시 구겼습니다. 마음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정말 떠나는 게 맞는 걸까요? 도망치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여기 남아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일자리도 없고 돈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는데요. 그냥 가자. 여기선 더 이상 안 되겠어.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계속 아팠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포기하는 순간 세상이 진짜 무서워지는 거야. 하지만 엄마, 세상은 이미 무서웠어요. 착하게 살아도 호구가 되고 선의를 베풀어도 의심받고 결국 혼자 남게 되는 세상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다가와 서진 앞에 섰습니다.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미령이었습니다. 평소의 우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코트를 제대로 여미지도 않았고 머리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서진 씨, 장미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은 일어나려다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일어날 기운도 말을 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늦게 알아봤어요. 장미령은 서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합실 바닥에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장미령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진만 봤습니다. 일어나세요. 왜 이러세요? 서진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미령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의심했어요. 세아의 말을 믿었어요. 당신이 뭔가 바라는 사람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어리석었어요. 장미령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였습니다. 병원에서 서진이 남긴 쪽지였습니다. 이거 당신이 쓴 거 맞죠? 아무도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남긴 글. 연락처도 없고 이름도 제대로 안 쓰고. 그래서 더 진심인 거잖아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던 거잖아요. 서진은 그 쪽지를 봤습니다. 며칠 전 밤 희미한 의식 속에서 입술만 움직이던 장미령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버리면 안 돼요. 그 입모양이 생각났습니다. CCTV도 봤어요. 당신이 얼마나 오래 망설였는지, 택시가 몇 대나 지나갔는지, 비를 맞으며 내 곁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다 봤어요. 장미령의 목소리가 흐느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는 당신을 의심했어요. 멀리했어요. 차갑게 대했어요. 서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 진짜 아무것도 바란 거 없었어요. 그냥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까 그게 다였는데 다들 저보고 호구래요. 생각 없대요. 재벌 노린다고 하고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쏟아졌습니다. 직장에서도 잘렸어요. 괜히 소문 난다고요. 친구들도 비웃었어요. 저는 그냥 사람답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서진은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대합실 한복판이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장미령은 서진을 꼭 안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진을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서진의 울음이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장미령은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서진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마치 엄마처럼요. 미안해요, 서진 씨.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저도 이해해요. 그쪽 입장에서는 의심할 만했죠. 아니에요. 변명할 수 없어요. 장미령은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돈으로 갚는다고들 하죠. 나도 처음엔 그 생각만 했어요. 얼마를 드려야 할까? 뭘 해드려야 할까?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장미령은 서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갚아야 한다는 걸. 돈이 아니라 함께하는 거라는 걸요. 서진은 무슨 말인지 몰라 그저 장미령을 봤습니다. 우리 해운나눔재단에서 같이 일해줄래요? 돈을 주는 것보다 같은 방향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으로 곁에 있어줬으면 해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정말로요. 서진은 당황했습니다. 재단에서 일하자고요? 자기 같은 사람이요? 저는 전문대 나왔고요. 분식집 말고는 해본 게 없는데요. 그게 왜요? 장미령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월세 밀려본 사람, 통장 잔고 몇천 원 남아본 사람, 어머니 병원비에 숨 막혀본 사람, 그런 걸 직접 겪어본 사람만이 진짜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믿어도 될까요? 또 상처받지 않을까요? 또 배신당하지 않을까요? 저 같은 사람도 괜찮을까요? 정말로요? 당연하죠. 당신이 아니면 안 돼요. 그때 대합실 입구에서 강도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양복 상의가 제대로 여며지지 않았고 넥타이도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평소의 깔끔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서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이 정확히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차분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CCTV를 봤습니다.
제가 너무 부끄럽더군요.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늘 숫자만 보고 살았습니다. 사람도 리스크로만 봤어요. 효율과 이득만 계산했죠. 그런데 서진 씨는 그런 제가 평생 하지 않았을 선택을 했더군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재단에서 일하는 동안 제가 서진 씨에게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법을요. 제게 그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서진은 놀랐습니다. 재벌 그룹 상무가 자기 같은 사람한테 배우고 싶다고 말하는 겁니다. 대합실 사람들도 다들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오후 5시 출발, 진주행 버스 탑승을 시작합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3번 게이트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진의 버스였습니다. 지금 가야 합니다. 저 버스를 타고 서울을 떠나야 합니다. 모든 걸 뒤로 하고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버스표를 내려다봤습니다. 구겨진 종이, 도망의 티켓, 포기의 증표, 장미령과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진의 선택을 기다렸습니다. 서진은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노숙인에게 컵라면을 건네던 엄마. 사람이 사람을 포기하는 순간 세상이 진짜 무서워지는 거야. 그 말을 했던 엄마. 엄마, 나 한 번만 더 믿어볼게. 사람을, 세상을, 선의를. 서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버스표를 반으로 접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휴지통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을 펼쳤습니다. 표가 휴지통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돌아서서 장미령과 도윤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 안도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네.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남고 싶어요. 같이 일해보고 싶어요. 장미령은 다시 서진을 안았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포옹이었습니다. 도윤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요, 서진 씨.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자기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선의를 버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록 상처받고 의심받고 배신당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맞는 길이야. 엄마가 보여준 길이야. 세 사람은 터미널을 나섰습니다. 검은 벤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서진이 도망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가는 거였습니다. 차 안에서 장미령이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바쁠 거예요. 재단 일이 만만치 않거든요. 괜찮아요. 열심히 배울게요. 그리고 말이에요, 서진 씨. 장미령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처럼 지내요. 제가 딸이 없었거든요. 당신 같은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어요. 서진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족이라니. 오랫동안 혼자였던 서진에게 그 단어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차는 빗길을 달렸습니다. 터미널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자기가 버린 버스표가 저 휴지통 안에 있겠죠. 도망의 표, 포기의 표. 하지만 이제 필요 없는 표였습니다. 도윤이 앞좌석에서 말했습니다. 서진 씨,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네.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아주세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그 마음 잃지 말아주세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요. 서진의 새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진은 해운나눔재단 청소년 가정지원팀 계약직 직원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강남 한복판 해운그룹 사업 8층에 위치한 재단 사무실은 넓고 밝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 자기가 여기서 일해도 되는 걸까요? 서진 씨, 이쪽이에요. 박도훈이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청소년 가정지원팀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이 6개 있었고 직원들이 모니터를 보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로 오신 윤서진 씨예요. 박도훈의 소개에 직원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안경을 쓴 모습이었습니다. 반가워요. 저는 이수진이에요. 이 팀 팀장이죠. 수진은 따뜻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씩 인사했습니다. 모두 친절했습니다. 서진은 조금 긴장이 풀렸습니다. 여사님이 서진 씨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진짜 귀한 경험을 가진 친구라고요. 수진은 서진을 빈 책상으로 안내했습니다. 창가 쪽이었습니다. 새 컴퓨터가 놓여 있었고 명찰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윤서진 주임. 주임이라는 직책이 낯설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은 천천히 둘러보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일 배우면 돼요. 부담 갖지 말고요. 하지만 서진은 부담스러웠습니다. 첫날부터 모르는 용어 투성이었습니다. 사업계획서, 예산안, 성과 지표, 수혜자 관리. 대학에서 배우지 않은 말들이었습니다. 엑셀 파일을 열어봐도 복잡한 수식과 표만 가득했습니다. 점심시간 수진이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사옥 구내식당은 깨끗하고 음식도 다양했습니다. 서진은 그동안 편의점 삼각김밥이나 분식집 김밥 끝쪽만 먹었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천천히 적응하면 돼요. 처음엔 다들 어려워해요. 수진은 격려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과연 자기가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오후 수진이 신청서 더미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봐요. 우리 팀에 지원 신청한 가정들 사연이에요. 서류만 보지 말고 사람을 보는 연습부터 해요. 서진은 신청서를 한 장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읽을수록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청소년 가장, 모두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연들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자기 이야기 같았으니까요. 한 신청서에서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지 빚 남기고 돌아가심, 어머니는 요양병원, 친척 집 전전하며 지냄, 편의점 알바로 등록금 마련 중, 21살 여대생, 서진의 과거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도 자기처럼 매일 버티고 있겠죠. 매일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겠죠. 서진은 그 신청서에 붙임 메모를 달았습니다. 꼭 지원 필요. 직접 상담 희망. 수진이 그걸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서진 씨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요. 그게 이 일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조금씩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여전히 서류 작업은 서툴렀지만 사람을 만나는 일은 잘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지원 대상자들을 만나면서 서진은 자기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었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첫 월급날이 왔습니다. 월급은 230만 원이었습니다. 분식집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서진은 휴대폰으로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입금 203만 원. 숫자를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퇴근 후 서진은 가장 먼저 집주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저 윤서진이에요. 밀린 월세 90만 원 지금 입금할게요. 아, 네. 고맙습니다. 집주인의 목소리도 달라졌습니다. 돈이 들어오니까 태도가 바뀌는 거죠. 씁쓸했지만 어쨌든 안도됐습니다. 이제 쫓겨나지 않아도 되니까요. 다음으로 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에 전화했습니다. 저 윤영숙 환자 보호자인데요. 밀린 병원비 전액 납부하고 싶어요. 아, 윤서진 씨시죠? 잠시만요. 320만 원이네요. 네, 지금 바로 송금할게요.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송금을 완료했습니다. 320만 원. 큰 돈이었지만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입금 확인됐습니다. 이제 마음 좀 놓이시겠어요. 간호사의 말에 서진은 전화를 끊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후련함이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드디어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 우리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석 달 후 재단에서는 지역 소상공인 상생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재단 행사에 쓸 도시락과 간식을 동네 가게에서 납품받는 사업이었습니다. 중소가게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주고 동시에 재단도 좋은 음식을 제공받는 윈윈 프로젝트였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후보 리스트를 보여줬습니다. 그 안에 온정분식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진 씨, 여기 예전에 일하시던 곳 맞죠? 혹시 문제 있으면 뺄까요? 수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남기호 사장, 조심해라고 경고하던 사람, 재단차가 오자 갑자기 태도가 바뀌던 사람, 소문난다며 자기를 자른 사람. 아니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음식은 진심으로 잘하는 집이에요. 사장님 인품과 별개로 김밥은 정말 맛있거든요. 수진은 서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성숙하네요, 서진 씨.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며칠 후 남기호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서진아, 아니 윤주임님. 나야 사장.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네, 사장님.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좀 그랬지. 너 잘린 거 나도 마음이 안 좋았어. 변명 같았지만 그래도 사과는 사과였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사장님. 저도 많이 배웠어요. 이제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죠. 그래. 고맙다. 재단 일 열심히 하고 우리 가게도 잘 부탁한다. 네, 좋은 음식 부탁드려요. 전화를 끊고 서진은 웃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상처에 붙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복수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살면 되는 거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이제 재단의 핵심 실무자가 됐습니다. 현장 상담도 하고 사업 기획도 하고 보고서도 썼습니다.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매일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강도윤과도 자주 마주쳤습니다. 재단 사업은 그룹 예산과 연결되어 있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의견 충돌이 많았습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다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도윤은 늘 현실적이었습니다. 숫자를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누구를 먼저 도와야 할지 제대로 봐야 해요. 숫자만 말고 사람을 봐야죠. 서진은 사람을 먼저 봤습니다. 사연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은 서로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도윤은 서진에게서 사람의 온도를 배웠고 서진은 도윤에게서 현실적인 판단을 배웠습니다. 어느 회의에서였습니다. 청소년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자리였습니다. 후보가 10명인데 예산은 5명분밖에 없었습니다. 성적 순으로 하는 게 공정합니다. 다른 임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적만 보면 진짜 어려운 아이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늘 숫자와 효율을 강조하던 도윤이었으니까요. 도윤은 서진을 힐끗 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윤주임에게 배웠습니다. 사람에게는 각자의 사연이 있다는 걸요. 회의 후 복도에서 둘만 남았을 때 도윤이 말했습니다. 서진 씨, 고마워요. 제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당신 덕분에요. 저야말로 배우는 게 많아요. 현실을 보는 법도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좋은 팀이네요. 도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무표정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자주 웃었습니다. 농담도 했습니다. 사람다워졌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장미령이 서진을 불렀습니다. 이사장실이었습니다. 넓고 우아한 공간이었습니다. 서진 씨, 앉아요. 장미령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둘은 정말 가족 같았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함께 식사를 했고 주말에는 요양병원에 함께 가서 서진의 어머니를 뵙기도 했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이사회에서 결정했어요. 서진 씨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요. 서진은 눈이 커졌습니다. 정규직? 안정된 일자리. 평생 꿈꾸던 것이었습니다. 진짜요? 진짜예요. 이제 우리 가족 같은 식구인데 오래 같이 가야죠. 장미령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서진 씨. 아니, 이제는 그냥 서진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어머니. 서진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불렀습니다. 장미령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마워요, 내 딸.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진은 예전에 살던 동네를 지나쳤습니다. 온정분식 간판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보였습니다. 다들 열심히 살고 있구나.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그 가게를 봐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였고 지금은 지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진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있었고 믿어주는 어머니가 있었고 배우고 싶어하는 도윤이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됐구나. 그 생각이 서진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재단 입사 후 2년째 가을이 왔습니다. 서진은 이제 청소년 가정 지원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습니다. 신입 직원들을 교육하고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현장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여전히 배울 게 많았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도 올라섰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새로운 장기 프로젝트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위기 청소년 3년 멘토링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성장을 돕는 사업이었습니다. 예산 규모가 큰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숫자가 적힌 자료를 돌렸습니다. 서진은 그 숫자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단발성 지원보다는 3년 이상 함께 가는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늘 예산과 효율을 강조하던 도윤이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비용은 더 들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관계에서 나옵니다. 일회성 돈보다 지속적인 관심이 사람을 바꿉니다. 도윤은 서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윤주인 말 듣고 생각을 바꾼 겁니다. 숫자만 보던 제가 이제는 사람을 먼저 떠올리게 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둘만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서진을 가만히 봤습니다. 서진 씨, 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진지했습니다. 서진도 긴장했습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벨벳으로 된 작고 네모난 상자였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1년 넘게 같이 일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사람을 숫자로만 보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의 사연을 먼저 떠올리게 됐습니다. 다 서진 씨 덕분이죠. 도윤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소박한 반지가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제 옆에서 같이 배워가 주실 수 있을까요? 저랑 결혼해 주실 수 있나요? 서진은 입을 막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재벌 그룹 상무가 분식집 알바였던 자기에게 청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해운그룹 며느리가 되어도 되나요?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도윤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필요한 건 사람을 사람으로 볼 줄 아는 어른이에요. 그게 바로 서진 씨예요. 학벌도 집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죠. 서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같이 가고 싶어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반지를 서진의 손가락에 끼워줬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서진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요. 석 달 후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서진은 화려한 결혼식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도윤도 동의했습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만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 재단 동료들, 그리고 특별히 온정분식 사장과 하나, 지민도 초대했습니다. 하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서진을 안았습니다. 언니 정말 축하해. 나도 언니처럼 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넌 더 잘 될 거야. 식장 한편에는 휠체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윤영숙이었습니다. 장미령이 직접 요양병원과 조율해서 모셔왔습니다. 의식은 희미했지만 서진의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엄마, 나 행복해. 정말 행복해. 서진은 어머니 손등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은 하지 못했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례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비 오는 골목에서 시작됐습니다. 누군가를 붙잡아준 손이 오늘은 서로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연입니다. 피로연에서 장미령이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이제 날 뭐라고 부를 거예요? 예전엔 그냥 여사님이라고 불렀잖아요. 서진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라고 부를게요. 장미령은 서진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퇴근하면 따뜻한 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을 남편이 있었고 때때로 잔소리하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서진은 일부러 예전 동네를 지나갔습니다. 온정분식 간판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다들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였습니다. 차갑고 굵은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서진은 우산을 펼쳤습니다. 이제는 우산을 살 여유가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한 대학생 여자가 쓰러진 할머니를 부축하며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다 막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세우려고 손을 들었지만 차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서진은 그 장면을 보는 순간 2년 전 자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밤 쓰러진 장미령을 발견했을 때, 택시가 지나갈 때,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아줬을 때,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서진은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대학생과 할머니에게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함께 큰 길로 나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할머니를 태우고 대학생도 함께 탔습니다. 서진도 동행했습니다. 병원까지 함께 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대학생이 서진을 봤습니다. 21살쯤 돼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피곤이 가득했고 옷은 낡았습니다. 서진의 과거 모습 같았습니다. 저 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요. 대학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놀라움과 감사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미소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여유가 있었으니까요. 예전에 나도 어떤 분한테 그런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포기하는 순간 세상이 진짜 무서워진다고요. 대학생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이날에예요. 대학교 3학년이고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구나. 나래 씨. 서진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해운나눔재단 청소년가정지원팀 윤서진 대리. 이제는 주임이 아니라 대리였습니다. 혹시 힘들면 여기에 연락해봐요. 그냥 사람이 사람을 이어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담 갖지 말고요. 나래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연락해도 돼요? 당연하지. 나도 예전에는 도움받는 사람이었어. 지금은 도와주는 사람이 됐고, 나래 씨도 언젠가는 또 다른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할머니 검사가 끝나고 큰 문제는 없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나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병원비를 대신 냈습니다. 나래는 몰랐습니다.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밤 9시 서진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비는 그쳤고 하늘에는 별이 보였습니다. 서울 하늘에서 별을 보는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첫 장면이 됐구나.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2년 전 장미령이 서진에게 그랬듯이 이제 서진도 나래에게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도움의 손을 내민 사람, 포기하지 않고 믿어준 사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진은 휴대폰으로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조금 늦어요. 곧 갈게요. 괜찮아요. 저녁 차려놓고 기다릴게요. 조심히 와요. 따뜻한 답장이었습니다.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집에 불이 켜져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서진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부엌에서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도윤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요리 실력이 늘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걱정했잖아요. 좋은 일 하나 하고 왔어요. 서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도 웃었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좋은 일을 했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으며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통장에 3,400원밖에 없었습니다. 김밥 끝쪽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쫓겨날 뻔한 집에서 전기장판만 켜고 떨었습니다. 월세를 못 내서 울었고 버스비가 없어서 걸었고 마지막 2만 원을 선택의 기로에서 내놓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자기 인생을 바꿀 줄은요. 마지막 2만 원을 낸 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줄은요. 뭐 생각해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이요. 저도요. 서진 씨 만나서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나도요. 둘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서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힘든 사람도 있을 거고 행복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포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희망을 찾은 사람도 있겠죠. 서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힘들어도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눈만은 포기하지 말자. 그게 엄마가 남겨준 유산이니까. 그게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힘이니까. 내일 아침이면 또 재단으로 출근할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도움을 줄 방법을 고민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희망을 발견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래도 재단에 연락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서진은 손을 내밀 겁니다. 자기가 받았던 것처럼요. 사람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세상, 선의가 의심받지 않는 세상, 착하게 사는 게 호구가 아니라 용기인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서진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 걸어갈 겁니다. 잠들기 직전 서진은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 계실 엄마. 말은 못하시지만 분명 알고 계실 겁니다. 딸이 잘 살고 있다는 걸요. 엄마, 나 지금 행복해요. 그리고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살고 있어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요. 서진은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